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제작하는 장애인용 새 투표대가 장애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계 단체는 참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최중증 장애인도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기표대가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신고 현황을 발표한 결과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가 23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지도 않은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 인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러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애슬론을 제외한 4개 종목에 27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제작해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이 기표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기표대라고 합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러한 불편함을 왜 선관위는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6.4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작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정작 장애 유형이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기존 가림막을 제거해 개방된 형태의 신형 기표대를 공개하고 일반형 78,700개와 장애인용 3만 개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경우 일반 기표대와 달리 기표 탁자가 우측에 위치해 있어 상체를 90도가량 틀어야 하지만 이는 상지를 움직이기 불편한 경우 기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전면 수정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촉구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눈 기표대 설치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기표소를 따로 만드는 것도 장애 유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기표소에 장애 유형에 따르는 공용 기표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작 기간 등을 이유로 기표대 전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장애계는 편의 미제공과 차별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매년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 부당 청구 신고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매년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 현황 발표 자료를 보면 신고 건수는 235건으로 월 평균 19.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당 청구 사례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부당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서 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자격이 없는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공단은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 누수 방지와 수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3월 7일에 개막하는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러시아 소치로 출국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텐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환송식을 갖고 소치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우리 소치에서 멋지게 보여줄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날은 전지훈련을 위해 체코로 출국했던 아이스 슬레지하키 팀 선수들을 제외한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휠체어 컬링 선수들이 참석해 응원을 받으며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다치지 않게 열심히 하시면 그다음에 화이팅!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는 4개 종목 27명 국가대표 선수를 포함한 57명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알파인 스키, 메달을 향한 질주, 크로스컨트리, 박진감 넘치는 아이스 슬레지 하키,冰상 위에서 벌이는 두뇌 게임, 휠체어 컬링 등에 출전합니다. 한편 복지TV에서는 3월 7일까지 국가대표의 얼굴들을 만나보는 특집 미리 보는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방송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녀 양육 책임 강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여성부는 양육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관련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소송 대리, 채권 추심 등의 원스톱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이를 감독평가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설치법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과 관계부처 간 협조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하며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업무 등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시민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평가보고회의인데요. 배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는 서울시민복지기준 평가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이번 평가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민의 사회복지권 보장과 사람 중심의 시정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모두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지역사회 밀착형 공공복지시설 확충, 복지정부의 접근성 강화, 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을 30%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복지 확충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의 확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그리고 지출 증대로 이어져서 결국은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 이런 분석. 한편 강연자로 나선 김현명 교수는 복지가 낭비고 소비라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며 지난 한 해 서울시민 복지기준 프로그램 등으로 1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지난 1919년 포항 최대 규모의 3.1 운동이 있었던 3.1 만세촌 광장에서 만세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질 때 포항 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경북 포항시 송라면 대전리 두곡숲에서 다시 한번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말을 탄 일본 헌병과 순사들이 만세를 외치는 시민들과 총을 겨누며 대치했던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이곳 두곡숲에서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 박승호 포항시장, 애국지사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당시 이준석 의사를 비롯한 14명의 의사들과 시민들이 함께했던 그날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송라면 농악대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과 대전리 3.1 운동사 보고, 3.1절 노래 합창, 만세 3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포항 시립연극단 배우들과 참가자들이 만세를 부르며 말을 탄 일본 헌병을 쫓아내는 3.1절 독립만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박성호입니다. 여수시가 3.1절을 맞아 기념식과 항일운동 기념탑 기공식을 웅천 하나로 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노래 재창, 만세 3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은 4월 말 완공 예정인 17m 높이의 여수 항일운동 기념탑 기공식이 열렸으며 탑 형상은 승리의 영문 V자와 3.1운동의 만세, 여수반도 지형의 나비를 상징하는 불멸의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광복을 위해 투쟁하다 숨진 애국지사들과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 40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여수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프리미엄 영어권 가이드를 위한 남도문화 양성교육, 남도 소리체험이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관광공사 영어권 가이드들은 무형문화재 조우환 씨가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진도 명품관을 방문해 소리체험 등의 견학을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박정숙 씨는 학술적으로 접근했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영어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내 재가단체 회원 18,000여 명을 대변하기 위한 여수 재가장애인 총연합회가 사무국을 출범했습니다. 여수 재가장애인 총연합회는 2011년 9월 여수 지역 재가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선진화를 위해 출범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경제, 농아, 시각 등 10개 재가단체가 장애인의 자립복지를 위해 사무국 출범식과 상임 공동대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상임 공동대표에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시지회 고영수 지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여수시지부 서정기 지부장이 취임했으며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주간보호소 등 재가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나눔, 봉사, 배려의 정신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는 포항시 새마을회가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포항시 새마을회는 지난해 실시한 45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한 선진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을 세계 속에 뿌리내리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에도 주력해 지난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참여 부족으로 약화된 새마을 운동의 구심력을 되찾아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법부의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글쎄, 의족을 착용하던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걸 만약에 산재 처리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이 장애계 단체와의 정례 간담회에서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어떤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서 이 의족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법원에 제출한 건데 일단 2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족이 신체의 일부로 보기 좀 힘들다. 그래서 그 의족의 파손을 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산재 신청이 안 된다.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이 장애계에서도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인권위원회의 이런 의견을 좀 대법원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1심이랑 2심에 대한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최대 쟁점 사안은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족이 파손된 것
이거를 이제 과연 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산업재해 요건에 해당되느냐 이거거든요. 글쎄요, 뭐 의족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단순히 그냥 어떤 의료기기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의족을 착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좀 불가능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때문에 어떤 장애계 단체에서는 의족이라든지 의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산업재해 혹은 뭐 요양급여에 분명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법원 판단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의 이 사법적 판단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국민파업대회를 했죠? 네,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 송파구에서 세모녀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문제와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장애계와 시민단체들이 이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른바 레드카드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장애계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이 뭐 예를 들면 장애 등급제 폐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 당선 전에는 약속을 해놓고 지금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것은 처음 말씀드린 그것과 아마 연관이 좀 깊을 것 같은데 그 서울 송파구에 살던 그 세 모녀는 세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다 신청을 어떻게 알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뭐 동사무소, 뭐 구청 이런 데서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판단했다면 어쩌면 이들이 이런 그 끔찍한 일까지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뭐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총파업을 한 이유 자체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정부는 지금 수급자에 대한 발굴보다는 어떤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노력을 더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나왔네요. 근데 이제 노인 진료비도 늘었고 60세 이상의 가입자 수도 꽤나 증가를 했네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가 지금 한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1년, 2009년 등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30조 원, 35조 원, 40조 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60세부터 74세 사이의 가입자가 이미 145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건 6년 만에 한 2배 가까이 된 수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좀 얘기하면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에 돈 낼 사람들, 경제생활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 비율로 따져보냐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 속도가 과연 이 사회가 부담할 만큼의 그 증가 속도냐 오히려 그걸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1인당 지금 진료비 같은 경우도 벌써 97만 원에서 한 101만 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1인당 진료비도 늘어나고 산더미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이 의료비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 국가 차원의 어떤 제대로 된 전략 좀 장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이런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의 가입자 수도 사실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직장을 가진 노인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령화 시대 이 노인들의 일자리도 증가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또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세모녀의 안타까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회 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낸 이번 사건이 우리 복지체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